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1편 영웅의 숙명. 박정희가 보통학교 6학년으로 14살 되던 해 막내 누님인 박재희는 19의 나이로 상주의 한정봉에게 시집을 갔다. 한 씨는 소년 시절에 일본에 건너가서 토목공사로 재산도 꽤 모은 사람이었다. 박재희는 훗날 며느리 선우민숙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상희 오빠가 한정봉 씨를 소개시켜 주었단다. 정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네가 희생 좀 해야겠다고 말했지.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갔는데 오빠가 시집까지 따라왔다가 돌아가면서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구나. 당시 나이 40이던 한정봉은 재력이 있어 그 뒤로 수십 년간 가난한 박정희를 뒷바라지해주게 된다. 박상희는 구미 보통학교에 자주 들렀다. 교장 이시카와 고이치도 무던한 사람이었지만 박상희는 동년배였던 대구사범 출신의 박상만 교사와 특히 친하게 지냈다. 박 교사는 박정희가 2학년 때 부임해 잠시 담임을 맡기도 했었다. 박상희는 박 교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정희를 잘 좀 부탁하네 라며 신신당부했다. 박상만의 장남 박성우는 선친으로부터 들었던 박정희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까무잡잡하고 작고 귀여운 아이였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아주 잘해 부친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써주셨답니다. 당신의 도시락을 정희 소년에게 주신 적도 많고요. 1920년에 개교한 구미 공립보통학교는 박정희가 졸업한 1932년까지 대구사범학교에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박정희에게 대구사범학교에 응시하도록 권한 사람들은 교장과 교사들이었다. 10여 년 전 기자와 만난 박재희는 이렇게 말했다. 상주에 살고 있는데 정희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시험을 치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반대를 하신다는 겁니다. 교장과 교사들이 정희 소년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약 집에서 반대하면 우리가 데려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력하게 권했다. 어머니 백남이는 끼니 때우기가 걱정인 집안 형편으로는 박정희의 학비를 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시험마저 못 치게 하면 막내의 가슴에 평생 한을 남기게 될 것 같아 승낙했다. 그래놓고는 떨어지기를 빌었다고 한다. 박정희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 대구로 떠나던 전날 밤에 있었던 다음 이야기는 박재희가 증언한 것으로 다분히 신화적이다. 어머님은 걱정이 되셔서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물체가 움직이고 있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니 큰 구렁이 2마리가 나무를 기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있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동희 오빠를 깨웠다고 해요. 한참 놀던 2마리는 새벽이 밝아오자 마당에 쌓아둔 장작더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이걸 보신 어머니는 정희가 합격은 하겠는데 돈이 없으니 이걸 어쩌나 하고 더욱 걱정을 하셨답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집에 있는 구렁이를 영물이라고 귀하게 여겼다. 우연이겠지만 박정희는 뱀띠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뱀눈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사범학교 시험은 다른 학교보다도 일찍 특차로 치러졌다. 유만식도 상주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박정희와 같은 날 대구사범 입학시험에 응시했다. 6학년에 올라와서는 매일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과외 지도를 하셨죠. 각 반에서 5등 이내에 들어야 원서를 써주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비교적 사범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켜 그 해에는 2개 반에 13명이 원서를 받아서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교과서와 공책들을 잔뜩 싸질머지고 상주에서 김천까지 경북선을 타고 가서 김천에서 경부선으로 갈아타고 대구에 내렸죠. 역전에 나오자마자 저는 5층짜리 공회당 건물에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본 건물 중 가장 높은 것이 3층이었거든요. 공회당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벽돌이 까마득하게 쌓여 올라간 것을 올려다보다가 그만 일행을 놓쳐 혼났죠. 논두렁길에 눈이 익은 저에게는 찻길은 또 왜 그렇게나 넓은지, 시험 사흘 전에 도착한 우리들에게 선배들은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미 보통학교에서는 박정희를 포함하여 7명이 대구사범에 응시하게 됐다. 이들도 시험에 대비해
방과 후에 교사들로부터 특별 지도를 받았다. 아마도 6학년 담임 김등명 교사가 이들 소년을 인솔하여 대구로 갔을 것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일본어 1, 2, 3과 산술 1, 2 및 국사, 지리, 이과, 조선어였다. 1차 시험이 끝난 이틀 뒤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대구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다. 발표날 아침 게시판에 수험번호와 이름이 걸렸다. 떨어진 학생들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합격한 학생들은 그날로 면접과 신체검사를 받은 뒤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면접시험에서는 주로 왜 사범학교에 진학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이 대종을 이뤘다. 대부분이 훌륭한 교사가 되어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일본어 과목에서 각각 80점, 40점, 8점씩을 받았다. 산술 제1은 만점인 100점을 기록했고 제2는 40점을 받았다. 국사가 88점, 지리가 50점, 이과가 60점, 그리고 조선어가 50점. 그가 받은 총점은 516점으로서 응시생 885명, 그리고 합격자 100명 중 51등이었다. 100명 중 10명은 일본 학생들이었다. 박정희는 1932년 4월 8일에 대구 사범에 입학하여 5년간 수학한 뒤에 1937년 3월 25일에 졸업했다. 만 15세에서 20세에 걸친 인격 형성기였다. 만주사변에서 시작된 일제의 군국주의적인 대륙 침략 정책이 중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드디어 중원으로 확산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조선 사람들을 이른바 충직한 황민으로 개조하려는 정책이 적나라하게 진행되면서 민족 혼을 담은 우리말의 사용이 점차 제한돼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황민화 교육의 천병을 양성하는 것이 설치 목적이기도 했던 사범학교는 또한 군국주의 시대에 걸맞은 장교적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후진 일본인들을 근대적 공민으로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 육성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좋은 시설과 우수 인력 확보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으며 교사들 대우도 잘해줬다. 일제시대에 가장 안정되고 존경받는 직업이 교사였다. 사범학교 교육 내용도 지식보다는 인물 양성에 역점을 두었다. 체육과 예능 및 군대식 교육에 많은 시간을 배당하는 전인교육과 기숙사 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실상 준사관학교였다. 구미보통학교 때 이미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박정희로서는 이 학교에서 자신의 소질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죽는 그 순간까지 유지됐던 박정희의 엄정한 무인적 자세를 이해하려면 그가 장교 교육만 근 10년을 받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흐트러짐이 없는 그의 단아한 자세는 이런 단련에서 우려나온 자연스러운 몸가짐이었다. 그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양반 문화, 일본의 무사 문화, 중국의 한자 문화를 골고루 섭취했다. 박정희란 인물은 그런 점에서 동양 삼국의 문화가 함께 빚어낸 어떤 공동 작품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영웅에게 있어서 숙명이란 것은 눌러도 튀어오르는 생명력 같은 것이리라. 박정희는 태아 시절에 이미 어머니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고서도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최초의 관문을 통과했다. 대구 사범에 진학할 때도 어머니는 아들이 떨어지도록 빌었으나 정의소년은 합격함으로써 상무리를 떠나게 됐다. 박정희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농사꾼으로 주저앉았다면 그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도 달라졌을 것이다. 구미보통학교 시절의 이 소년의 마음밭에 뿌려진 어떤 소질의 씨앗이 대구 사범 시절의 인격의 틀을 갖추면서 자라난 점에서 이 5년은 중대한 기간이었다. 성적표로만 본다면 박정희 학생의 이 5년은 대실패였다. 박정희의 대구 사범 성적표는 대구 사범의 후신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공개를 금지시켜왔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박정희의 집권 시절에 나온 전기류에서는 1등만 한 구미보통학교의 성적표는 소개하면서도 사범학교 시절의 성적은 그냥 우수한 편, 중간 정도 식으로 넘어갔었다. 기자는 작고한 이낙선이 남긴 메모와 자료들을 1991년에 열람했었다. 그가 육군 소령으로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로 있을 때인 1962년에 모아뒀던 박정희 파일 중에서 사범학교 성적표를 발견했다.
박정희는 입학시험에서는 100명 중 51등으로 합격했으나 1학년 석차는 97명 중 60등으로 내려갔다. 2학년 때는 83명 중 47등으로 약간 올랐다가 3학년 때는 74명 중 67등, 4학년 때는 73명 중 73등, 5학년 때는 70명 중 69등을 했음이 밝혀졌다. 이 성적표가 그의 시대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도 꼴찌 출신 대통령이란 구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박정희의 행동평가도 나빴다. 품행을 의미하는 조행평가는 5년간 가, 양이었다. 2학년 담임은 그를 음울하고 빈곤한 듯함이라 적었다. 3학년 때는 빈곤, 활발하지 않음, 다소 불성실이라 되어 있고 4학년 때는 불활발, 불평 있고 불성실이라고 적혀 있다. 지조는 견실, 습관은 과언, 사상은 온정, 학습 태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더 놀라운 것은 장기 결석이다. 2학년 때 10일, 3학년 때 41일, 4학년 때 48일, 5학년 때 41일이다. 기숙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에 가서 돈이 마련될 때까지 눌러 앉았기 때문이다. 취미란에는 검도라고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박정희는 사격, 나팔, 육상에 뛰어났다. 학업에서는 꼴찌였지만 교련 시간에는 소대장이었다. 군사 및 체육 과목에서 활발했다는 것은 그의 신체 발육 상태가 많이 향상된 것을 반영한다. 5학년 때 그는 키가 159.2cm에 몸무게는 59.5kg, 가슴둘레 88cm로서 갑의 평가를 받았다. 학과 중에서 그래도 성적이 괜찮은 과목은 역사, 지리, 조선어였다. 이 박정희 파일에는 동기생인 석광수가 이낙선 소령에게 보낸 편지가 철해져 있다. 학창시절의 박정희를 평한 편지였다. 말이 없고 항상 성난 사람처럼 웃음을 모르고 사색하는 듯한 태도가 인상 깊었다. 동기생 중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지조차 알 수 없다. 5학년 때 검도를 시작하였으므로 크게 기술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권투는 기숙사에서 그저 연습을 했을 정도지 도장에는 나가지 않았다. 군악대에 들어가서 나팔수가 되었다. 축구도 잘했고 주로 자신의 심신연마에 노력했다. 성적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머리는 우수한 편이었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 동기생 조중출이 써보낸 인물평도 있었다. 대체로 내성적인 편이었고 항상 무엇인가를 구상하고 있는 듯 하였으나 외표하지 않은 관계로 그의 진정한 위임됨을 파악한 하구가 희소하였다. 다른 하구들은 장차의 이상 및 포부에 대하여 종종 피력하였으나 그는 일절 침묵을 지켜왔고 교우의 범위도 그다지 넓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검도에는 전교에서 손꼽히는 용자로서 방과 후에는 축검을 들고 연습을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에 하구들과 장난칠 때도 검도하는 흉내를 내어 머리를 치곤 했다. 나팔의 제1인자로서 큰 버드나무 아래서 학급생들을 데리고 나팔 연습하는 모습이 기억에 새롭다. 기계체조도 잘했다. 4학년 5학년 여름 휴가 때는 대구 80년대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박정희는 교련에 매우 취미를 가진 것으로 기억난다. 시범 때 그가 자주 조교로 뽑혀 나왔다. 특히 총검술은 직업군인을 능가할 정도로 우수했다. 조중출은 이 편지에서 당시 대구사범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일본 정신이 투철한 교육자들만 모아놓았기 때문에 교육 이념이 천황 절대 숭배로 출발하여 신격화로 끝나는 교육이었다. 그럴수록 학생들 사이에서는 민족적 의분심이 불타올라 소위 무저항적 반항을 일삼았다. 소설을 읽을 때도 일본인의 작품은 의식적으로 읽지 않고서 세계 문학 전집을 읽었다. 기숙사에서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조선, 동아일보를 구독하였고 개벽 같은 잡지도 읽었다. 특히 신문연재 소설 중에서는 상록수가 기억에 남는다.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으나 대개가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한 방편이었다. 1학년이 기숙사에 입사하면 선배들이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었다. 선배들은 우리에게 기숙사 안에서는 계달을 신지 못하게 했다. 국어 담당이신 김영기 선생이 국어 시간에 우리 국사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많은 감명을 주었다. 박정희는 특히 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기숙사 생활은 대체로 유쾌하고 유익했다.
박정희의 인품은 이 사생활을 통해서 배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 생활을 5년간 해왔기 때문에 공덕심과 희생적 봉사정신을 둬야 하게 됐고 소아를 대의적 입장에서 버릴 수 있는 정신적 소질을 함양했다. 박정희는 학업에서는 바닥을 기고 기숙사비를 내지 못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장기간 결석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군사훈련과 체육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민아를 목적으로 한 학과 교육을 충실히 해 모범생이 되는 길은 포기하고 국가주의를 추구하는 군사교육에는 열심이었던 것이 박정희였다. 박정희의 이런 선별적 수용이 나는 민족혼을 너희들에게 팔지는 않겠다. 그 대신 군사문화의 실질은 적극적으로 배우겠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그의 꼴찌는 이유 있는 꼴찌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1932년 4월 8일 대구 사범 대강당에서 열린 사기 입학식에서 박정희도 다른 학생들처럼 히라야마 마사시 교장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히라야마 교장은 학생들을 향해서는 일본말로 연설을 한 뒤에 학부 형들을 향해서는 우유창한 우리말로 인사를 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대구 사범 사기 입학생으로서 교정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다. 3년 선배인 심상과 1기 학생들 중 27명이 사회주의자 교사가 조직한 독서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고 퇴학을 당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1기로 입학한 한국인 학생은 93명 중 86명이었는데 졸업장은 55명이었다. 탈락자 31명은 거의가 항일운동에 관계했다가 퇴학을 당한 것이었다. 광복뒤 김일성의 지시로 암살되는 공산주의자 현준혁이 대구 사범의 교사로 부임한 것은 1929년이었다. 평남 개천 사람인 그는 경성제대 철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대구에 첫 직장을 구해서 온 것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2편 대구 사범 시절. 현준혁 교사는 영어를 가르쳤지만 한글 교육에도 열심이었다. 그때 조선일보는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현준혁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교재를 구해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족은 무식한 사람이 많으니 한글을 배워서 신문 잡지라도 읽어야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되고 그래야 우리 같은 약소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 우리 학생 90명이 방학을 이용하여 한글 보급운동을 하면 매년 9,000명에게 글을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졸업 후에도 과외 수업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이렇게 하자. 현준혁 교사는 영어를 가르칠 때 발음표를 반드시 한글로 썼다. 일본인 학생들이 불평을 해도 무시해버렸다. 그는 또 기숙사를 순시할 때는 일부러 일본 학생들이 벗어놓은 게다짝을 발에 걸린다는 듯이 차버리기도 했다. 한국 학생들과 잡담을 나누는 척하면서 광주 학생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했다. 영어 시간에는 학과와 관계가 없는 이순신 이야기를 꺼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려고 했다. 이기생 김노설은 대구 사범 심상과지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보통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나라 역사를 배워보지 못했던 우리인지라 우리는 현 선생의 국사 강의에 너나 할 것 없이 숨을 죽였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비로소 내 조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만국의 서름과 함께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북받쳐 올랐다. 현준혁은 2학년에 들어가서는 우재동 학생 등 5명을 조직책으로 뽑아 점조직식으로 사회주의 서적 독서회인 사회과학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조직의 목적은 조선민족의 해방과 무산농민의 구제였다. 서적은 오사카에 살고 있던 대구사범 자퇴생 부장환이 비밀리에 보내줬다. 현준혁은 이 책들을 약 30명으로 불어난 독서 회원들에게 나눠주어 기숙사에서 소등 후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손전등을 켜서 읽도록 했다. 그때 대구사범 학생들은 대구역에 나가서 만주로 북상하는 일본 군인들을 환송하곤 했다. 이 독서회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일장기도 펴들지 않았다. 현준혁은 1931년 11월 1기생 신연필 등 학생 수명과 함께 구속됐다. 수사가 확대돼 1기생 중에서만 27명이 구속됐다. 현 교사와 5명의 조직책은 구속 기소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왔으나 전원 퇴학당했다.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우과키 총독이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 직후 히라야마 교장은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했다. 학생 제군들의 심정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과거의 학창시절 회상하면서 말하노니 참고해주기 바란다. 내가 도쿄에서 1구에 다닐 때는 명치유신 직후로서 벌족제도 타파를 내건 문명 개화 운동이 한 시대를 소란케 하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에 호응하여 상아탑을 뛰쳐나가 사회의 물결에 휩쓸렸다. 그들은 다시는 대학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의 일본 문명을 쌓아올린 사람들은 그때 거리로 뛰어나간 학생들이 아니라 상아탑을 고수한 학생들이라는 점을 제군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준혁이 주도한 독서회에 가입했다가 퇴학당했던 일기생 옥치상 박준호는 대구사범 심상과지에 실린 회상록에서 현 선생을 지금에 와서 단순한 공산주의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당신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공존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관계에 있었고 3년간 그로부터 사석에서 계급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박정희 등 사회 동기생들이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서 놀란 것이 있다. 4학년이 된 일기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말을 놓지 않고 존대를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학교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말을 놓는 것은 물론이고 예사로 기합을 넣고 구타를 하는데 대구사범에서는 선후배 간의 인격 존중이 전통으로 정착돼 있었다. 박정희와 동기로서 같은 나팔수였던 이영원은 그런 전통은 아마도 현준혁 선생이 지도하여 만들어 놓은 것으로 추측됐다고 했다. 이영원은 동기생인 이정찬과 친하면서도 졸업할 때까지도 말을 놓지 않았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가 청와대 보일러공이라고 해도 존댓말을 썼다. 인간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박정희의 특징은 이런 학창생활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박정희보다 1기 선배인 3기의 진두현에 따르면 현준혁은 첫 시간에 이런 당부를 하더라고 한다. 상급생이라고 하급생을 일본 학교서처럼 기합 줘서도 못 쓰고 하급생이라고 굴종해서도 못 쓴다. 우리는 다 같이 압박받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야.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현준혁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윤리에 철저했다. 그는 고향의 무학처녀와 결혼했던 것이다. 현준혁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조직한 독서회는 그 뒤로도 맥을 이어갔다. 박정희와 동기인 황용주는 2학년 말에 현준혁 계열의 독서회에 들어가 사회주의 책을 읽다가 기숙사 검색대 발각되었다. 퇴학 처분. 그는 고향인 밀양에 돌아왔다가 영어와 수학을 공부한 뒤 오사카 중학교 4학년에 편입했다. 이어 와세다 대학 불문과에 입학했다. 홍종환은 5학년 때 영국 사회주의 저술과 H.G. 웰스가 쓴 세계 문화사 대계를 읽었다는 이유로 해서 퇴학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퇴학을 당한 사기생이 중퇴자 27명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정희와 동기인 윤취도는 이렇게 회고했다. 학교에서 보호자를 소환하면 그 학생은 영락없이 퇴학을 당한다. 그러면 고리짝을 짊어지고 밤에 보호자를 따라 학교를 떠나는데 우리는 한솥밥을 먹고 같이 뒹굴던 친구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기숙사에서 내려다보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12회 이장화는 대구사범 심상과지에 이렇게 썼다. 5년 동안이나 날마다 드나들던 연붉은 교문 기둥에 노랗게 붙어있는 관립 대구사범학교라는 동판 문패. 그 저편에 보이는 본관 현관에 우거진 담쟁이 덩굴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푸르디푸른 잎사귀로 뒤덮인 붉은 벽돌 교실에서 우리들은 자랐고 거기서 우리들은 뼈가 아팠으며 그 속에서 심상과는 서러웠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그 어려웠던 입학시험의 관문을 뚫은 총명한 눈동자에 거칠 것이 어디 있었겠느냐마는 식민지 치하의 현실은 냉혹했고 시대 상황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다. 꿈은 깨어지고 바람은 거셌다. 대구사범학교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는 이민족을 만났고 그것도 정복자 일본인으로 만났기에 서로의 갈등과 충돌은 극심했었다. 압박받는 우리의 처지는 슬펐으며 슬픔은 곧 저항으로 변해갔고 우리로 하여금 민족의 살 길을 찾게 했다. 현준혁 교사가 구속돼 학교를 떠난 이후 허전해진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준 것은 김영기 선생이었다. 충남 부여 사람인 그는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문학의 혼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족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시조 백수를 골라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다.
시조를 통해서 결의의 영혼을 이어가려는 강의법이었다. 그는 우리 역사 강의도 곁들여서 했다. 조용한 성격인 김영기는 박정희의 사기생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 임진왜란과 이율곡의 10만 양병론을 설명하다가 나라가 이러니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면서 한동안 흐느꼈다. 학생들도 따라 울었다. 박정희가 3학년일 때인 1934년 4월에 또 독서 사건이 터졌다. 1기 선배인 4학년생 중 진두현 등 6학생들이 독서회를 만들어 사회주의 책들을 읽다가 퇴학당한 뒤 구속됐다. 진두현을 유치장에 집어넣으면서 조선인 형사가 말했다. 현이란 새끼가 뿌린 씨앗은 참으로 놀랍구나. 그러나 이번만은 뿌리째 뽑고 말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진두현은 조선일보에서 읽은 칼럼 한 구절이 생각났다는 것이다. 조선 사람은 감옥살이를 2년 3년 해야만 옳은 조선 사람이 될 수 있다. 진두현은 나도 이젠 옳은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으로서 옥살이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5월에 박정희는 3학년생들과 함께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철원에서 전철로 갈아타서 내금강 입구 말휘리역에 도착하니 태평여관에서 큰 길을 가지고 나와서 여행단을 환영해줬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이 여관에서는 학생들을 정성 들여 모셨다. 조선 음식도 맛있었고 잠자리도 쾌적했다. 다음날 내금강을 구경한 뒤에 도착한 곳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구미산장이었다. 일본인 주인의 대접이 영 시원치 않았다. 1박 3식에 돈은 태평여관보다도 3배나 많은 2원을 받으면서 저녁은 맛없는 일본식이고 잠자리는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재우는 것이었다. 화가 난 학생들은 내일 점심 도시락은 이 여관 것으로는 먹고 싶지 않으니 만들지 말고 식대는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인 주인은 내일 도시락 반찬은 이미 준비했으니 먹든지 안 먹든지 돈은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선인 학생들은 오기가 발동했다. 다음날 아침에 여관을 나설 때 여관에서 준비해둔 도시락을 아무도 갖고 가지 않는 것이었다. 일본인 인솔교사가 오늘 가는 길은 매우 험하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도시락을 가져갈 것을 권해도 듣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심을 굶어가면서 외금강을 구경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인솔교사도 이 사건을 불문에 붙였는데 도리가이 교장이 이를 알고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명모, 정헌욱 2사람이 주동자로 물려 퇴학을 당하고 유만식은 무기정학, 다른 7명은 1주간의 근신처분을 당했다. 학교에서는 이들 학생들의 부모를 불렀다.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틀 동안 이들 부모들은 복도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 사건은 금강산 비로봉 사건으로 불린다. 박정희와 동기생인 이정찬은 꼼꼼하고 빈틈없는 성격 그대로 이 금강산 여행 중에 들르는 상점과 공원 관리사무소에서마다 기념 도장을 받아와서는 스탬프집을 만들었다. 여기에 친구들의 한마디를 실었는데 유독 박정희가 쓴 글이 튄다. 맞춤법을 현대식으로 약간 고쳐서 소개한다. 금강산 12,000봉, 너는 세계의 명산. 아, 네 몸은 아름답고 삼엄함으로 천하의 이로움을 떨치는데 다 같은 삼천리 강산에 사는 우리들은 이같이 헐벗었으니 과연 너에 대해 머리를 들 수 없다. 금강산아, 우리도 분투하여 너와 함께 천하에 찬란하게. 온정리에서 정있음. 다른 동기생들은 아, 평생에 보고 싶던 우리 금강산이여. 이제 보고 나니 만시지탄이 없을 수 없네. 식으로 자연을 자연으로만 보는데 박정희는 조국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다. 이는 말이 없고 생각이 많은 17학생의 마음속에서 중대한 문제의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한다.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가로 만든 비범한 성격은 자신의 한을 민족의 한과 한 덩어리로 파악한 점이다. 공동체가 아닌 자신의 한만을 풀려고 했더라면 그는 이기적인 입신 출세주의자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 시절에도 특별히 정의감이 있는 소년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정의감이 가르쳐지는 것인지 타고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대구 사범에 와서는 정의감이 강한 학생임을 엿보게 하는 몇 가지 흔적을 남기고 있다. 1936년에 발간된 대구 사범 교우회지 제4호에 실린 5학년생 박정희의 시를 읽어본다. 대자연. 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장미꽃보다도
황야의 한 구석에 수줍게 피어있는 이름 없는 한 송이 들꽃이 보다 기품 있고 아름답다. 아름답게 장식한 귀부인보다도, 명예의 노예가 된 영웅보다도, 태양을 등에 지고 대지를 일구는 농부가 보다 고귀하고 아름답다. 하루를 지내더라도 저 태양처럼, 하룻밤을 살더라도 저 파도처럼 느긋하게, 한가하게 가는 날을 보내고 오는 날을 맞고 싶다. 이상. 이 시를 한 일본 기자에게 읽어보게 했더니 언어 감각이 참 뛰어나고 순수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놀라는 것이었다. 일본어의 운율도 잘 맞아떨어져 노래 가사 같다고도 했다. 실제로도 박정희는 자신의 시에다가 1, 2, 3의 번호를 붙여놓아 그가 작사한 몇 가지 노래의 가사를 연상시킨다. 마지막에 이상이라고 써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여기에서도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박정희의 정신자세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소곳하고 소박한 것에 대한 박정희의 동경이다. 들꽃과 농부로 상징되는 약자와 소박성, 거기에 대칭되는 귀부인과 영웅 사이에서 박정희는 약자 편에 서겠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해간 강자와 부자에 대한 반골의식과 소박성은 이미 대구사범 규정에서 틀이 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3편 고슴도치 같은 소년. 박정희는 5학년 때 기숙사 북료 2층 6실에 배치됐다. 실장은 5학년의 우등생인 이정찬, 박정희가 부실장, 그리고 후배들이 10명이었다. 방바닥은 다다미, 방 가운데 앉은뱅이 책상들이 붙여놓아 자습하도록 하였다. 방 입구에는 숯을 쓰는 화로가 있었고 벽을 따라서 벽장이 있어 사물을 보관하였다. 학생들은 머리를 책상, 다리를 벽장 아래로 뻗고 잤다. 밤마다 빈대와의 전쟁이 벌어지던 이 방에서 박정희와 함께 1년을 보낸 사람들 가운데 3년 후배인 7기생 2사람이 생존해 있다. 최영복, 강웅구. 2사람은 박정희를 말이 적고 늘 골똘한 생각에 빠져있던 당찬 선배로 기억하고 있었다. 기숙사에서는 가부시키라는 풍습이 있었다. 저녁에 공부를 하다가 배가 출출해지면 한 사람이 10전씩 출자하여 돈을 모은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뽑아 기숙사 바깥으로 원정을 보내 과자를 사오게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기숙사비도 제때에 못 내고 있을 때여서 가부식기에 낄 수 없었다. 강훈구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가부식기 이야기가 나오면 혼자서 슬그머니 나갔다가 일이 끝난 뒤에 들어오곤 했다는 것이다. 보기가 안쓰러워 후배들은 박정희가 있을 때는 가부식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다. 강훈구는 박정희가 하도 말이 없어 한때는 어디 병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박정희의 특징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칫솔질을 하는데 가루치분을 쓰던 그 시절, 박정희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면서 칫솔질을 매우 오래 하는 것이었다. 칫솔질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인지 다짐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칫솔질이 끝나면 수건을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세면장으로 향하는데 꼭 결투장으로 가는 사람 같아 보였다. 박정희는 방과 후에는 혼자서 별채 건물의 음악교실 뒤로 가서는 권투 연습을 하기도 했다. 검도와 권투 연습을 자주 한 박정희는 아이구치라고 불리는 작은 칼을 갖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강훈구의 증언인데 대구 사범이 대구 고보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여 1대0으로 대구 고보에 이겼다. 응원 나왔던 대구 고보의 주먹들이 화가 나서 대구 사범 응원부대를 혼내주려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박정희가 붕대로 주먹을 감더니 아이구치를 꺼내고는 한판 붙자고 나서자 주먹들이 물러났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친구도 말도 별로 없는 꼴찌 학생이었지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 힘은 완력과 침묵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공격적인 학생은 아니었다. 남을 먼저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있으면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슴도치 같은 학생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고슴도치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었다.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할 수 있는 힘은 없어도 되지만 강대국이 먹으려고 할 때는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공격 자세를 취할 만한 힘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주 국방의 논리였다.
강소국을 지향했던 박정희의 이런 자주 국방 정책은 박정희의 인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가 5학년이던 1936년 4월 교정 한 구석에서 동기생 주재정과 석광수가 말다툼을 벌였다. 주재정은 소녀처럼 얌전한 학생, 석광수는 제일 잘 나가는 주먹이었다. 석광수가 맥주병을 깨 주재정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동급생들은 겁이 나서 구경만 하는 것이었다. 이때 박정희가 나섰다. 현장에 있었던 동급생 김병희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석광수를 때려 눕혔다는 것이다. 기숙사에서 박정희는 실장인 동기생 이정찬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성격이 모진 박정희는 이정찬과 맞닿아 있는 자신의 책상을 일부러 떼내어 다른 쪽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했다. 사감이 기숙사를 돌아다니다가 이걸 보고 지적을 하면 못마땅하다는 듯이 다시 붙여놓는 것이었다. 후배 강훈구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정찬과 박정희가 치고받을 듯이 권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이정찬은 5학년 중에서는 최우등생이고 앨범 편집위원장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었다. 동북고교 교장을 지내고 작고한 이정찬에 대한 동기생들의 평은 빈틈이 없는 전형적인 교육자이다. 이정찬이 책임을 지고 만든 제4기생 졸업 앨범은 요 사이의 앨범보다도 편집이나 사진의 질이 뛰어나다. 민족 정신과 정성이 스며있는 앨범을 보노라면 왜 이런 학생을 박정희가 싫어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후배 강은구는 박정희가 기숙사 복도에서 자신에게 역사와 야사를 가끔 들려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는 역사책을 많이 읽고 있었다. 이 박정희에게 한 번은 강은구가 수학 교과서에 나온 방정식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박정희는 끙끙대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표와 대조했더니 정답이었다. 박정희는 자신도 대견한 듯이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모처럼 웃음을 짓더라고 한다. 워낙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박정희라 활짝 웃어 보인 그때의 기억이 오래 남았다. 박정희는 성적이 꼴찌권을 맴도는 바람에 한 달에 7원씩 나오는 관비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 7원이면 대략 쌀 반가마 값이었다. 반에서 40등 이내에 드는 관비생들은 7원을 받으면 식비로 4원 50전, 기타 공용으로 2원을 기숙사에 내야 했다. 기숙사의 운영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집에서 붙여주는 식비를 기다리다가 늦어지면 외상밥 또는 눈칫밥을 먹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이럴 때면 고향인 상무리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조카인 박재석은 월사금은 없고 돈까지 준다는 대구사범에 다니는 삼촌이 시도 때도 없이 돈을 구하러 내려와서는 며칠씩 놀다가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삼촌 박정희는 이불 보퉁이와 빨랫감을 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맡겨놓고는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운영하던 박상희의 집을 찾아와서는 눌어붙는 것이었다. 박상희는 박재석을 불러들인 다음 손바닥만한 메모지에 글을 써주는 것이었다. 우리 조카를 보내는데 제 동생의 학비 후원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런 메모를 가지고 박재석은 구미면장, 곡물검사소장 같은 구미면 내의 유지들을 찾아다녔다. 그분들은 일하다가 말고 제가 드린 쪽지를 읽으시고는 돈을 봉투에 넣어 건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적게는 1원, 많게는 5원씩 주셨습니다. 저는 이 봉투들을 상희 삼촌에게 드리는데 그분은 열어볼 생각도 않고서 네 아재 갖다 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죠. 좀 골치 아파했죠. 박정희의 상몰이 친구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가 왔다는 것을 알곤 했다. 뒷동산에 올라 부르는 군용 나팔 소리. 그것은 가난과 꼴찌,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 찌들린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는 하나의 몸부림이었으리라. 대통령 박정희는 시도 쓰고 서예에도 능했으며 그림도 잘 그렸다. 운동은 거의 만능이었고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 그는 균형 감각을 가진 교양인이었다. 이런 인격의 틀이 잡힌 것은 대구 사범의 이른바 사반 교육을 통해서였다. 사반은 일본어로 읽으면 사범과 같은 시항이다. 대구 사범 학생들은 반쯤 죽이는 교육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다. 우선 한 과목이 엄청 많았다. 박정희의 성적표를 보면 26개 과목이다. 이를 세분하면 38개 과목이 된다. 수신, 교육 원리,
교육사, 각과 교수법, 심리, 논리, 관리법, 교육연구, 법제경제, 국어, 조선어, 한문, 영어, 지리, 역사, 수학, 박물, 물리, 화학, 농업, 상업, 공업, 도화, 수공, 음악, 체조. 이 많은 과목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구사범 학생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다. 6시 15분에 조례, 7시에 아침 식사, 8시 5분에 등교, 12시 30분에 점심, 오후 4시에 입욕, 오후 6시에 저녁 식사 후 밤 9시 30분까지 기숙사에서 공부, 점호 후 밤 10시에 소등. 여름방학 때는 2주일씩 대구 주둔 80년대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3학기로 편성된 한 학년 과정에서 시험은 최소한 6번. 반쯤 죽이는 교육을 위한 시설은 60년 뒤인 요사이 우리 교실 형편보다도 훨씬 나았다. 일제는 이 모든 교육을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가르쳤다. 실기, 실습, 실험 위주. 즉 가르치려면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공실에서 대패질도 하고 농장에서는 농사를 지었으며 연병장에서는 총검술, 음악실에선 바이올린도 켰다. 반쯤 죽이는 교육이 물론 정치적으로는 조선 사람들의 혼을 빼앗아 충실한 황민으로 개조하기 위한 천병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런 교도의 자질을 갖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덕체 합일에 전인 교육을 실시해야 했고 이것이 박정희형의 사람들을 배출한 것이다. 대구사범의 황민화 교육은 실패했지만 전인 교육은 성공했다. 신입생들 중 평균 약 30%가 항일 활동이나 사회주의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압제가 심한 만큼 반발도 거세진 것을 뜻한다. 반쯤 죽이는 교육을 통해서 대구사범 그리고 경성사범과 평양사범 학생들이 자신들의 살과 뼈로 받아들인 것은 동양적 가치관에 기초한 전인 교육이었다. 이 일제 사범학교 출신들이 광복 뒤 우리나라의 초등, 중등 교육을 주도하게 됐다. 이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박정희가 이끈 근대화 혁명의 선두에 서게 됐다. 단련된 교사들에 의해 양성된 단련된 인력이 1960에서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밀어 올렸다. 기자는 박정희가 이 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박정희와 동기생인 이정찬의 일기다. 이정찬은 5학년 때는 박정희와 같은 일조였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도 같은 호실을 써 하루 24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다. 이정찬은 박정희보다 나이가 1살 위였다. 청주에서 난 그는 17살이던 2학년 때 고향 처녀 정태인과 결혼했다. 대구사범에서는 재학 중 결혼을 못하게 하였으나 박정희를 포함한 상당수 학생들은 부모들의 강권에 따라 방학을 이용하여 몰래 결혼을 해놓고는 시치미를 딱 떼고 다녔다. 이정찬은 서울 동북고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교육계에 바쳤다. 1993년에 79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그의 대구사범 일기는 부인 정씨가 보존하고 있다. 그의 일기에 나온 이정찬의 체험 중 상당 부분은 박정희의 체험이기도 하다. 기자는 그의 일기 중에서 동기생이자 기숙사 한방 친구인 박정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가 싶어서 다 읽어보았다. 딱 한 번 박정희가 등장했다. 1936년 11월 10일 오늘 아침은 4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청소 용구를 준비해서 대구 신사에 모여 참배 후 경내 미화 작업을 하고 돌아왔다. 방과 후에 또 작업을 하고 해가 서산에 기울어져서 해산했다. 박군이 돌아오지 않아 엽서를 띄웠다. 북녀 6실의 동거생인 박정희가 기숙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이 발표되어 연락을 취했다는 뜻이다. 박정희는 5학년 때 이런 일로 41일간이나 장기 결석을 했으니 모범생인 이정찬의 눈에는 답답하게 보였을 것이다. 박정희가 5학년이었을 때 이정찬 일기 중에서 주요 대목을 뽑아봤다. 1936년 2월 27일 동경에서는 무엇인가 시끄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호해도 없으므로 무엇인지 모른다. 3월 4일 코노에 후미마루에게 대명이 내림이라는 호해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육군과의 관계는 육군이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것처럼 보인다. 3월 5일 체육장을 일구고 있을 때 호해.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코노에 공이 사임하고 히로타 외상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한다. 모두들 의외라고 한다. 그 사람은 러시아에 정통하고 있다고 한다. (3월 9일) 분열식 연습 이후 아리카와 중자가 봉천전에 대하여 강화를 했다. (3월 25일) 종업식, 봄방학 시작. 박정희는 봄방학 때 선산으로 내려가 4월 1일에 3살 아래인 16처녀 김호남과 결혼식을 올렸다. 김호남은 선산군 도계면에 사는 선산 김씨 김세호, 이말열 부부 사이에서 난 사남매 가운데 큰딸이었다. 김씨의 외가가 상몰이 아랫동네에서 살았는데 박성빈에게 김호남을 중매했던 것이다. 김호남은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던 2년제 간이학교를 졸업한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처녀였다. 박성빈이 막내 정희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장남 동희와 상희는 반대했다. 앓고 있던 박성빈은 생전에 막내가 결혼하는 것을 꼭 봐야겠다고 우겼다. 박상희는 동생이 졸업하여 교사로 취직했을 때 결혼을 시켜도 늦지 않다고 아버지를 달랬으나 황소고집인 박성빈은 듣지 않고 화만 냈다. 일방적으로 혼인 날짜까지 받아버렸다. 박정희는 펄펄 뛰었다. 혼인 날짜는 다가오는데 박정희가 집에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박상희가 대구로 올라가서 박정희를 달랬다. 상희 형에게 잡혀오다시피 하여 내려온 박정희는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혼식 날에 달아날 국리까지 했다. 5학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 내키지 않은 결혼식을 올린 박정희는 아내를 상몰이 오막살이에 데려다 놓고는 달아나다시피 대구로 올라왔다. 다시 이정찬의 일기. 4월 1일 1학기 시작. 5학년 1조 주임 선생은 기시 요네사쿠, 부주임은 고토 이사무 선생. 기시 선생은 정진일로 내성 심화를 모토로 하여 마지막 한 해를 명랑하게 장식해보자고 독려. 4월 2일 오늘 밤 방바꿈이 있었다. 다행히도 북쪽 기숙사 6호실 조용한 곳에 배당됐다. 4월 6일 신입생 입학식. 밤에는 신입생을 위한 간단한 환영회를 열었으나 사양하느라고 분위기가 어색했다. 그러나 너희들도 멀지 않아 여우가 될 것이다. 4월 18일 주군의 조난에 대해서 전율을 느낀다.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남산병원에 문병하러 갔다. 석군도 와 있었다. 원인이 어찌됐든 사람 손의 흔적이.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4편 총애받는 학생 박정희. (1936년 5월 7일) 대구사범 육상대회에서 박정희는 800m 달리기 3조에 출전해 2등을 했다. 1등의 기록만 적혀 있는데 2분 21초 1. 그달 20일 박정희를 포함한 5학년생들은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그날 부산항에서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항에 닿았다. 그들은 열 이틀간 히로시마, 오사카, 나라, 도쿄, 가마쿠라, 니코 등지를 돌아다녔다. 박정희와 학생들이 가장 놀란 것은 숲이었다. 이정찬의 일기.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오사카로. 수목이 올창하여 한층 원만한 빛이 보인다.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너그러운 것이다. 아카시, 효고, 오사카 거의 한 도시처럼 붙어있다. 감격할 따름이다. 거칠어진 고향과 비교하여 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영웅숭배의 기질이 있던 박정희는 아마도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있는 니코의 동조궁에서 느낀 바가 있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했다. 박정희 일행이 5월 31일에 학교로 돌아오자 기분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숙사생 23명이 장티푸스에 감염돼 비상방역체제였다. 6월 29일부터는 5학년생들이 농촌학교 위탁실습을 하게 됐다. 학생들이 농촌지역 보통학교에 가서 농사도 지어보고 농촌의 문제점도 깨닫도록 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경남 사천군에 있는 사남보통학교에 배치됐다. 그가 나중에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 이 실습에서 많은 암시를 받았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농촌 실습은 7월 12일까지 계속됐다. 박정희는 하숙을 했는데
주인이 생선 요리를 해주면 먹지 못하고 소금에 절인 갈치나 곰삭은 굴비만 먹었다. 박 대통령은 1965년 진삼선 개통식 때 사천에 들러 농촌 실습대의 하숙집 여주인 명영희를 찾았다. 명씨는 출타 중이었다. 박정희는 서울로 돌아와 다시 명씨와 아들 최병기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7월 20일 대구사범은 1학기 종업식을 갖고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30분간 기숙사 청소, 그리고 30분간 담임 교사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은 뒤에 학생들은 고향길에 올랐다. 박정희는 상무리에서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이정찬의 일기에서 그때의 흥분을 느낄 수 있다. 8월 10일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마라톤에서 1, 3등을 했다. 무엇이라 축하해야 하나. 8월 11일 실증이 날 정도로 비가 내린다. 손기정 선수에 대한 호외는 계속 뿌려진다. 전국 방방곳곳 환희로 가득 찼다. 라디오에서는 이 군중을 보라. 수많은 환영 군중 속에서 세계의 위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총통 히틀러와 역사적 광경을 배경으로 악수. 박정희는 8월 22일 대구사범으로 돌아왔다. 여름방학이 끝난 것이다. 학우들은 모두 건재했다. 기숙사의 빈대도 건재했다. 22일과 23일 밤 북료 6실의 동거생인 박정희와 11명의 학생들은 빈대와의 전쟁을 벌이느라고 잠을 설쳤다. 실장인 이정찬은 일기에서 대열을 지어 쳐들어오는 빈대와의 싸움이라 표현했다. 대구사범 4, 5학년생들은 24일 대구 80년대에 입소했다. 지난해에 이은 2주간의 훈련이 시작됐다. 완전한 군사훈련이었다. 25일 박정희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 점호, 침상 정리, 아침 식사를 번개처럼 해치운 뒤에 7시 반부터 훈련에 참여했다. 저녁 6시부터는 야간 연습이 있었다. 다음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각계전투 훈련을 받았다. 27일에는 비가 내려 박정희는 실내에서 내무반 근무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오후에는 사격 예행 연습을 했다. 이미 명사수로 정평이 나 있던 박정희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연습이었다. 저녁에는 학생들이 주보로 몰려가 군것질을 했다. 단팥죽 한 그릇을 사 먹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리는 학생도 있었다. 밤에는 폭풍우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연병장에 나가니 죽은 참새들이 뒹굴고 있었다. 그런 참새들을 주워 모으니 새 양동이나 됐다. 오전에 사격 연습, 오후에는 사격, 밤에는 만화영화 상영이 있었다. 9월 1일에는 대구사범의 교련주임인 아리카와 중자가 군인 치규의 대요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다음날에도 아리카와는 스페인 반란의 진상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아리카와 중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다. 직급이 정6위 훈 4등으로서 교장 바로 아래였다. 그는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 사람들을 경멸하는 말들을 조선인 학생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다. 일본인 교사들도 아리카와를 두려워했다. 그는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인기가 있었다. 민족 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리카와는 박정희를 보쿠세이끼라고 부르면서 귀여워했다. 총검수를 가르칠 때는 박정희를 시범조교로 불러냈다. 박정희가 보여주는 모범 동작은 직업군인 수준이었다. 그의 차렷 자세는 말뚝을 박아놓은 것 같았다. 학과 시간에는 빛을 보지 못했던 박정희지만 교련 시간만 되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3학년 때는 소대장에 임명되기도 했고 그 뒤에는 나팔수를 지원하였다. 9월 30일은 추석이었다. 학교에서는 무슨 심술이 났는지 이날에도 학생들을 쉬게 해주지 않았다. 오전엔 단기 강습과정 수료식과 2시간의 교련이 있었다. 오후에는 기숙사의 대청소를 시키는 것이었다. 온건한 이정찬까지도 일기장에다. 외출할 수 없도록 대청소를 시킨 것 아닌가. 추석은 어디까지나 추석이다 라고 불평했다. 10월 19일 박정희는 학교 부설 수석농장에 가서 벼베기 실습을 했다. 그날 저녁 사감회의에서는 9월분 기숙사비 미납자들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오는 25일까지 미납 상태가 계속되는 학생은 집으로 가서 돈을 마련해 오라는 결정이었다. 며칠 뒤 박정희는 구미로 내려갔다.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4번째의 추방 같은 귀향이었다. 그가 학교를 비운 사이 학생들은 학과 외의 일로 시달리고 있었다. 10월 24일부터는 교육치거 제정 기념주간 행사가 시작됐다.
첫날엔 칙어 봉독식과 암송 모임,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학생들이 5시 반에 일어났다. 7시 반까지 대구 신사에 모여 참배하고 학교로 돌아와서는 또 국기 개양식과 교장의 훈화, 이어서 교련. 11월 12일에 박정희는 상무리에서 기숙사 실장인 이정찬이 보낸 엽서를 받았다. 11월 24일부터 기말 시험이 있을 예정이니 빨리 돌아오라는 재촉이었다. 며칠 뒤 박정희는 기숙사비를 마련하여 구미역을 떠났다. 박정희는 4학년 때는 73명 중 73등, 5학년 때는 70명 중 69등이었으나 유급은 되지 않았다. 시험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쳤고 평균 점수가 61점이었기 때문이다. 5학년 때만 장기 결석을 40일이나 하고도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머리가 좋다는 증거가 됐다. 12월 7일부터 박정희는 동급생들과 함께 대구 공립보통학교의 교생으로 배치돼 교사 실습을 하게 됐다. 다음날 오후에 기숙사로 돌아오니 수색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정찬의 일기. 12월 8일, 오늘은 어두운 뒤에 돌아왔다. 도중 강습과생을 만났는데 기숙사에서는 무엇인지 시끄럽다. 우선 식당에 들어가 보니 친구들 중에는 무엇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럼 나도 하고 조사해봤더니 저 스크랩북이 없었다. 이코마 선생이 조사했다고 한다. 12월 10일, 저녁 식사 후 교환을 만들고 있을 때 급사가 와서 기시 담임 선생이 부른다고 한다. 스크랩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무엇인가 있어 호출되고 있다. 그것은 3년 전의 일이다. 그래도 효력이 있는지 저러한 것을 무엇인가의 증거로 보관이라도 하면 곤란하다. 내용보다도 표면의 사안을 갖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박정희가 5학년일 때의 담임은 기시 요네사쿠였다. 수신, 공민 과목을 담당했던 그는 당시 44세였다. 시즈오카 사범학교를 졸업한 그는 1928년 대구 사범에 부임했다. 부드러운 학자 분위기를 지닌 기시는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서 호평을 많이 받던 일본인 교사였다. 이른바 대정 데모크라시를 호흡하면서 학창 생활을 보낸 때문인지 그는 조선인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애썼다. 김제여고 교장을 거쳐 광복 뒤에 일본에 돌아가서도 교육계에서 일했던 그는 유전교육 60년이란 회고록을 남겼다. 이 책에서 그는 대구사범 교사 시절에 고민을 털어놨다. 기시가 대구사범에 부임했을 때 교장이 맨 처음 준 주의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절대로 조센진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반항기 조선 학생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대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 시킬수록 교사의 의도와는 반대로 항일, 이일의 방향으로 빗나가고 순종이나 소박함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을 보고는 식민지 교육의 어려움을 절감했다. 5.15 사건, 국제연맹 탈퇴, 226 사건이 잇따르면서 생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시달됐다. 교사에게까지도 국민복의 전투모, 머리 짧게 깎기 등이 권장됐다. 현역 배석 장교가 눈을 부라리는 분위기 아래서 교육은 지도에서 훈련으로, 훈련에서 단련으로 엄격해져 가기만 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없는 기숙사를 사감을 동원하여 뒤져서 사상관계책이나 조선원 노트를 조사하는 등 특고 경찰과 같은 행동도 있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학생들이 흩어진 책들을 보고서 분노와 반항심을 가질 것은 당연했다. 박정희의 성적표를 보면 하나 재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5학년 때 담임교사 기시는 박정희의 품행평가란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비워뒀다.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담임 선생들은 불활발, 불성실, 빈곤한 듯 식으로 나쁜 평을 써놨는데 기시만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꼴찌권에 이 학생이 지닌 그릇이 간단치 않음을 알았을까? 기시는 1975년 9월에 대구 사범 출신 제자들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달 26일 오전 그는 청와대로 초청되어 집무실에서 왕년의 제자 박정희를 만났다. 박정희는 스승을 반갑게 맞더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일본어로 말문을 열었다. 70을 넘겼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아주 젊게 보입니다. 사범학교 시절에는 올백을 한 머리가 새까만 선생님이셨는데. 박 대통령은 양해를 구했다. 선생님, 저의 일본어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관저에서는 일본 사람들을 공적으로 만나게 되므로 일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어를 알아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시가 들어보니 박정희의 일본어는 정확무비했다. 그는 박정희와의 대화에서 일본 육사에서 단련된 정확, 신속, 실천, 과감한 기풍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시를 안내해온 대구사범 출신 인사 두 사람이 박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잠시 기시는 대화에서 소외됐다. 이를 눈치챈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다시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기시는 대담한 결단과 세심한 배려를 공유한 지도자상을 느낄 수 있었다. 기시는 종전 후 미국이 일본에 이식시킨 633의 교육제도가 혼란을 가져왔다고 불평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보니 건국의 이상이 초, 중, 고등학교에 잘 침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감동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다음 세대에 기대를 걸고 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군요. 대학에서는 되도 않는 옷차림에다 장발과 엉터리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반대만 하려고 하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분이 지나서 기시가 일어서려고 했더니 대통령은 붙들었다. 좀 더 말씀을 나누시죠. 비서관에게 지시해 놓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커피를 권하면서 담소를 계속했다. 기시가 붓글씨를 부탁하자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타면서 극구 사양하는 것이었다. 저는 원래 글씨가 나쁩니다. 선생님에게 드릴 만한 글씨를 쓸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대통령의 활력에 넘치는 글씨를 보고서 감탄했습니다. 어디서요? 옛 대구사범을 찾았을 때 교장실에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선생님께서 일본으로 돌아가신 뒤에 저도 연습을 해서 한자 써 보내겠습니다. 기시는 화제를 일본 문화의 뿌리로 돌렸다. 중국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 박정희는 인사치레의 말로 넘기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일본에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수한 민족성의 기반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문화인과 기술자가 일본에 건너가서 정착, 이들이 또 독자적인 일본 문화를 만들었죠. 유교로 말할 것 같으면 본산인 중국에서는 쇠퇴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여기서도 형해화하고 말았고 유독 일본에서만 일본 유학으로 대성했습니다. 한국의 유교는 공자묘 등 각지의 형식상 남아있기는 하지만 본질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대구사범 시대의 배운 이야기 가운데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도의 학숙에서 공맹의 가르침을 강론하는 자리에서 야마자키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공자, 맹자가 군대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은 대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야마자키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는 즉시 공맹을 맞아 싸워 그들을 포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맹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학문이란 것은 이렇게 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공자, 맹자가 살아서 대성하였습니다. 박정희는 일본의 주체적인 외래사상 선별 수용과 한국의 사대적인 외래사상 추종을 비교한 것이다. 50분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5학년 때의 담임 기시가 시간을 너무 빼앗는다고 미안해하니까 선생님, 우리 나가서 기념사진이라도 라고 했다. 집무실의 작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니 초가을의 햇볕이 좋았다. 박정희는 관절을 삥 두르고 있는 국화 화분을 가리키면서 저는 국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은 국화의 계절, 일본의 국화도 아름답죠. 국화는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기시를 배웅하기 위해 본관 현관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쿠데타의 지휘자로서 이곳을 무혈 점령한 제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에서 운명의 불가사의를 느낍니다. 그러한 내가 언제 살해될지 모른다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담담한 수레에 기시는 입에는 차마 올리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던 말을 했다. 영부인의 일은 참으로 애석하게 됐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시는 작별을 고하고 돌아오는 차 중에서 바싹 마른 최고의 대통령, 그러한 그의 어디에 결사적인 우국의 투지가 숨어 있는가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5편 엘리트 조선인들의 상처.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 말 대구사범 동기생인 권상하 청와대 정보비서관에게 김영유신이란 붓글씨를 써보이더니 이것 알지? 라고 했다. 권 비서관은 대구사범 한문 시간에 염정권 선생이 시경에 나오는 주수구방 김영유신이란 글을 써놓고 주나라는 비록 오래됐지만 개혁으로서 천명을 새롭게 했다고 가르치던 것이 생각났다. 중국 서쪽 변두리의 한 작은 나라던 주의 무왕이 백의와 숙제의 소승적 의리론을 꺾고 군대를 일으켜 은혜 주왕을 죽이고 왕조를 창시하여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한다. 하늘이 은혜 내렸던 천명은 왕들의 실정으로 주에 넘어갔다. 이것이 천명을 바꾼 행위, 즉 혁명이다. 이 동양적 혁명 논리에서 박정희는 5.16의 정통성을 모색하려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2의 혁명인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치유신이란 말도 시경의 이 글에서 유래한다. 근대화를 위한 일대 개혁을 혁명이라 부르자니 천황가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했다. 오히려 오래된 나라 일본을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의미에서 유신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 것이다. 박정희도 정권 자체를 뒤엎은 5.16 거사는 혁명이라 불렀지만 1972년 10월 17일의 조치는 정권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국가의 체질을 바꾼다는 점에서 유신이라 호칭했던 것이다. 혁명이라고 하면 많은 한국 지식인들은 루소류의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저항권으로서의 혁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 박정희는 동양 정치 사상에 기초한 혁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근대화 혁명은 주자학적 구질서에 잔재를 타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나 그의 혁명 사상은 대구 사범에서 배운 동양적 전통과 문화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박정희는 피살되기 하루 전인 1979년 10월 25일 청와대 본관 식당에서 김용식 당시 주미대사 및 유혁인 정무 제1수석과 오찬을 함께한 뒤 정원으로 나오다가 잔디밭에 떨어진 오동잎을 하나 주워 올렸다. 그는 아주 스산한 표정을 짓더니 한시의 한 구절을 읊었다. 섬돌 앞에 오동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이것도 대구사범 학생들이 염정권 선생한테서 배운 송나라 주자의 시였다. 소녀는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도다. 잠깐의 시간인들 가볍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연못과 방축의 풀은 아직 봄 꿈을 깨지 못했는데 섬돌 앞에 오동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경성제대 철학과를 나온 염정권은 열정적인 성격 그대로 한문 시간의 인생관과 민족관에 관계된 한시와 고사 그리고 문장들을 소개해주면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 것을 특히 강조했다. 박정희가 평생 동안 즐겨 인용한 도연명의 시도 염선생 시간에 배운 것이었다. 성년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다시 없으니 때를 따라 열심히 공부하여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박정희가 외래사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보여준 자주적인 자세의 출발점은 사물을 동양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려는 시각이었다. 그런 시각의 바탕에 깔린 것은 그가 대구사범 때 배웠던 한자 문화의 교양이었다. 그런 그가 한글 전용을 강행함으로써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뿌리로부터 단절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시절을 취재하면 할수록 기자는 그가 좋은 사람들, 향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행운을 가졌음을 알게 됐다. 좋은 교사와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보낸 그의 5년은 정신세계를 기름지게 했고 이것은 평생을 가는 그의 자산이 되었던 것이다. 대구사범의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은 히라야마 마사시 초대 교장이었다. 박정희는 히라야마가 전출된 3학년 때까지 그의 수신 과목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일본인들이 다니던 부산중학교 교장을 거쳐 현재의 경복고 전신인 경성 제2고보에서 만 8년간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대구사범에 왔었다. 도쿄 제1고등학교와 제대를 나온 히라야마는 노일전쟁 때는 해군으로 참전했다. 이시카와 현 중학교 교장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뒤 그는 조선어를 배웠고 민족차별, 인간차별을 하지 않았다.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인정과 애정을 깔고서 대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했다. 1931년에 발생한 대구사범 현준혁 독서회 사건으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구속되고 퇴학당하여 자신도 공경에 처했는데 히라야마는 한 번도 조선인 학생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구속된 현준혁을 자주 면회했다. 히라야마는 다만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시기에 사회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당하는 것은 인재의 낭비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담을 인용하여 역설할 뿐이었다. 일기생 송남헌은 히라야마 교장의 그런 충고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줬다고 했다. 공부를 하여 실력을 쌓아야 진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각이 생기더란 것이다. 실력만큼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현실주의자적 생각은 박정희의 소신으로서도 굳어졌다. 박정희가 대구사범 이후 평생을 지켜간 행동 원리는 실력을 비축한 다음에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말이 앞서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식 선동적인 구호의 효용성을 믿지 않았다. 그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기 전에는 수모도 참아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는 또 이 실력을 총구에서 나오는 권력으로 정의하게 된다. 히라야마 교장에 대해서는 경성 제2고보의 조선인 학생들도 많은 감명을 받았다. 경복 70년사에는 이런 일화가 소개돼 있다.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방의 대지진으로 한국 교포가 많이 학살되었을 때 이와무라 교유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어넣고 하다니 라고 했다. 히라야마 교장이 그 말을 가로막고 교단에 오르더니 아직 잘 조사되지 않은 일을 여기서 왈가왈부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해서 박수를 받았다. 히라야마 교장이 수신 시간에 박정희의 동기생들에게 가르친 말 가운데 사기생들이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말은 대학의 소인한거 위불선이다. 큰 체구에 온화한 노인 히라야마는 소인은 한가하면 못된 짓을 하기 쉽다. 그러므로 항상 부지런히 면학에 힘써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여러분은 소인 잡배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대인으로 교육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인이면 한가해서 불선을 저지르지만 대인이면 한가하더라도 무엇인가 뚜렷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군자입니다. 여러분은 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한가함을 경계한 이런 가르침 또한 박정희에 의해 내면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박정희는 촌음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는 습관을 유지했다. 그는 대통령 시절에 낮잠이나 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친구 황용주에 따르면 그는 노래하고 춤추며 놀 때도 공부하듯이 진지하게 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메모, 일기, 편지 쓰기를 생활화한 사람이다. 취재 중 보통학교의 제자들, 스승들에게까지 보낸 그 수많은 박정희의 편지들을 접해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빴을 사람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글 쓸 시간을 어떻게 쪼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박정희의 사기생들이 3학년도에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 들르니 총독부로 전근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히라야마 전 교장이 마중을 나와서 학생들을 비원으로 안내했다. 한 학생이 숲에서 새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야 학이다 라고 소리쳤다. 히라야마는 아니야 그건 도요새야 라고 바로 잡아주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비원에까지 와서 도요새나 보고 신기하게 여기다니. 망국의 정원에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려고 하지 않은 조선인 제자들에 대한 한탄으로 들렸다. 1934년 3월 29일 히라야마의 후임으로 교장이 된 도리카이는 혼켄이란 별명을 학생들로부터 얻었다. 강의 때마다 그는 천황은 삼라만상의 본원이다. 우리는 그 본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는 말을 되풀이했다. 철저한 국가주의자 도리카이 교장의 치하에서 박정희는 조선과 조선인의 처지를 절절히 체험했다. 대구사범에서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사상 통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구석이 있다. 사회에서는 팔리고 있고 일반 고보에서는 하등 문제가 되고 있지 않던 책이나 잡지도 허가 없이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퇴학을 당하곤 했다. 사회주의 서적은 물론이고 삼천리 같은 잡지와 이순신 전기도 독서 금지였다. 박정희의 동급생 이성조는 압제가 심할수록 반발심도 거세어지고 나라를 잃은 서름이 뼈에 사무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런 사무치는 감정은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졸업 후에도 그런 감시는 계속되어 대구사범 출신 교사들이 부임하면
현지 경찰서 주재서에서는 몰래 하숙집을 뒤져 편지나 책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대구 사범의 항일 전통은 박정희가 졸업한 뒤에도 계속됐다. 1939년에는 근로봉사 작업장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평소에 못되게 굴던 일본인 교사들을 구타했다가 7명이 퇴학됐다. 1941년에는 6기생들이 5학년 때 만들었던 우리 민요집이 뒤늦게 발각돼 교사로 근무하던 6기생 18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 해에는 또 8, 9, 10기생들의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이 반딧불이라는 문예지를 발간하는 등 민족혼을 깨우치는 운동을 하다가 발각됐다. 김영기 교사를 비롯한 수십 명이 구속됐다. 재판에 넘어간 학생이 34명, 그중 5명은 옥사했고 다른 사람들은 광복돼 풀려났다. 1937년 3월 20일 박정희를 비롯한 대구사범 4기생이 5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을 때 조선인 학생은 입학식 때의 90명에서 62명으로, 일본인 학생은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 있었다. 조선인 학생 탈락자 28명 중 대부분은 사회주의 서적들을 읽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많은 동급생들이 이른바 주의자를 흠모하고 있을 때 박정희는 위인, 영웅, 역사, 조선어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박정희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사회주의 경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는 없었다. 동급생들의 약 3분의 1이 그 사상 문제로 학교를 쫓겨나고 상위형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농 출신의 가난한 이 학생이 마르크스와 레닌을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광복 뒤 그가 남로당에 포섭되는 토양이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정희가 사회주의에 관심을 일정하게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당시의 다른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족 해방 문제와 관련해서였을 것이다. 사기생들의 명단을 놓고서 그들이 졸업한 뒤에 살아간 과정을 알아보면 격동기 현대사의 나이테와 단면이 떠오른다. 월북, 납북, 행방불명, 암살, 학병, 빨치산, 군인, 회장, 경찰서장, 변호사, 주필, 교수, 교육감, 과학자. 우익과 좌익이 교차하고 남과 북이 불연속되는 사기생들의 경력과 경험들은 이들이 헤쳐가야 했던 세월의 자국들이다. 형은 우익총에, 아내는 좌익총에, 자신은 부하총에 죽은 박정희는 특별히 예외적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사기생 나팔수 3인조의 운명이 상징적이다. 김국진은 평탄한 교육자 생활에서 물러난 뒤에 지금 경기도 과천에서 살고 있다. 이모 씨는 졸업 후 교사를 하다가 대구 이전에 들어갔다. 의사로 일하다가 광복한 뒤에 남로당에 가입했다. 인천 상륙 직후 지리산에 들어간 그는 빨치산 부대의 의료부장으로 3년간 일했다. 줄톱을 수술칼 삼아 썩어 들어가는 사지를 마취하지도 않고 잘라내었다. 그러다가 토벌군에 포위됐다. 자살하기 위해 심장을 향해서 발사한 2발의 총알이 빗나간 덕분에 그는 포로가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 하늘 아래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구사범 사기생과 같은 시기에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다녔던 조선인은 장경근 등 10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의 관리가 됐다. 몇 년 전 이들 9명의 운명을 추적해보았더니 납북자 1명, 월북자 1명, 6.25를 전후하여 요절한 사람 5명, 망명자 1명이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한 뒤에 천수를 누리고 있던 이는 인문관 한 사람뿐이었다. 대구사범과 도쿄제대 법학부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조선인들은 그 교육과 지식 때문에 식민지 시대, 분단, 그리고 사상전쟁 시대를 살면서 서민 대중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된 것이다. 박정희가 형제들 중에서도 비명의 간이는 근대 교육을 받은 2사람이었다. 이런 세대를 요새의 시각으로서 친일, 반일, 반공, 좌익의 틀 속에 무리하게 넣고 빼다가 보면 실존으로서의 인간은 실종되어 버리는 것이다. 대구사범 5년은 박정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생 동안 소용이 될 인격의 틀뿐만 아니라 인맥의 그물을 만들어줬다. 교련주임 아리카와 중자, 조선어 교사 김영기, 한문교사 염정권, 교육학교사 박관수, 김용화, 동기생 서정귀, 황용주, 권상하, 조중출, 왕학수, 이성조, 김병희, 장병엽. 이런 사람들은 박정희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교성이 없는 그를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 머물게 했다. 박정희를 유경수와 맺어준 것도 한기 후배인 송재천이었던 것이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대구사범이 가져다준 가장 큰 축복은 꼴찌로의 추락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음지와 양지를 다같이 경험해봄으로써 인간차별을 하지 않게 되고 인정의 기미를 파악하여 바닥민심을 읽을 수 있는 눈치 같은 것, 그리하여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이다. 이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뒤 일찍 출세해 서민들의 숨결을 접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의 엄숙함을 모르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참담한 실패를 기록한 김영삼과 대조된다. 박정희가 대구사범에서 모범생이었다면 강렬한 문제의식은 자라나지 않았을 것이고 혁명가의 길도 걷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교사 더하기 군인은 혁명가의 공식을 살았다. 대구사범 교육은 교사와 군인, 즉 칼과 붓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1937년 4월 초 만 20세의 박정희는 단신으로 경북 문경의 산간학교에 교사로 부임함으로써 우선 붓의 길에 접어든다.